정치 얘기를 다 하여간 마쳤는데요. 19세기의 서양의 역사에서 그 당시에 또 동아시아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동아시아는 이제 막 혼란기입니다. 19세기 중반기에 중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막 개항을 했고 1850년대 일본도 미국에서 개항을 했고 우리나라는 1870년대 개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역사에서 어떤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역사, 이건 딱 프랑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고요. 예,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막 성장하면서 풍요로운 어떤 시기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어떤 시대가 근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많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시기의 자본주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경제 논리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여간 보여주죠. 프랑스는 그 좀 독특한 것이 그 경제 발전이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잘 나타나지만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드프랑스 수도권과 그다음에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중해 권역 그리고 리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중부 지역 이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된 지역이고 몇 가지 거점으로 보르도 지역과 낭뜨 지역, 북부의 릴 이런 지역이 이제 그 중심지죠. 이게 19세기 당시의 모습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프랑스가 계속해서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그 파리와 이런 몇몇 거점 그 중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는 모든 생산과 소비의 어떤 중심이었고요. 19세기 파리에서 유행을 하면 불과 하여간 뭐 한두 달 안에 오히려 파리의 어떤 물건들이 런던에 알려지고 베를린에 알려지고 밀라노에 알려지고 모든 어떤 그 소비의 중심이 됩니다. 런던은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대규모 공장을 통해 가지고 품질 좋은 저렴한 공산품들을 막 만들어내는 게 영국의 산업혁명이었다면 프랑스의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사치품들의 기계재를 도입해 가지고 좀 더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산업혁명 시기에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상품들이 파리로 이제 집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철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색깔별로 구분이 좀 되지만 1842년에 그 파리의 일부 프랑스 지역의 일부 그다음에 이제 리옹에서 생떼띠엔 그 탄강 지역으로 연결되는 일부 노선 스트라스부르에서 그 밀루주와 스위스의 그 발프로로 이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나 1850년대, 60년대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의 모든 중심이 그 철도를 통해서 파리로 집결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어떤 생산물이건 온라인도 파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어떤 떼제베 노선들이 그 각 어떤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죠. 이 철도가 놓여진 시기가 지금 1850년대, 60년대 대부분 하여간 놓여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철도가 그 시기가 이제 프랑스의 제2제국 시기이고 그 시기에 오늘날 프랑스에 존재하고 있는 대형 은행 6개가 새로 설립이 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든지 크레디 리오네라든지 19세기 중반에 이제 근대적인 은행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주식회사 시스템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프랑스 경제가 빠르게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오스만이라고 하는 센 지사에 의해서 대대적인 근대적인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19세기 말에 개화 사상가들이 문명 개화론을 주창할 때 서양식으로 일본에서도 후쿠자와 유기치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었고 우리나라 개화파도 어떤 주장을 하냐면 문명이란 건 어떤 그 도시의 질서 정연한 넓은 도로와 그래서 치도론, 도로를 어떻게 잘 만들고 정비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이 개화 사상가들도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파리의 오스만화라고 하는 것이죠. 오스만화를 딱 그 한 장의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1860년 이전까지 파리의 행정구역은 가운데에 있는 회색이 1860년까지 파리였습니다. 1860년 이후에 성벽으로 보이는 것까지 확장이 파리가 됩니다. 이 성벽은 1910년대 말에 20년대 초에 다 해체가 돼요. 저 성벽 자체가 이제 19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성벽인데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나가지고 외국 군대들이 이제 파리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파리 외곽으로 큰 어떤 그 성벽을 둘러싸게 한 게 19세기 전반기이고, 파리가 점점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하다 보니까 도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었고, 딱 성곽까지 도시를 확장시킨 게 1860년입니다. 붉은 빛으로 보이는 그 간선도로,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동서, 남북 대로들을, 주요 간선도로를 만들면서 근대적인 그 도시 경관들을 만들어내고 도시 내에서의 다양한 어떤 소통들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19세기에 콜레라가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었는데,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그 코비드 코로나이지만 1830년대, 1840년대 런던과 파리에서 콜레라가 한번 창궐하면 10,000명씩 막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의학 그 지식에서는 나쁜 공기가 전염병을 확산시킨다는 거였어요. 미아스마 이론이라고 합니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시기부터 내려오는 어떤 믿음 체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도시의 나쁜 공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근대적인 도시는 도로를 넓혀서 공기 순환을 좋게 해줘야 되고, 곳곳에 공원들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들을 만들어서 공기를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스만화 도시정비 과정에 대로들이 막 건설이 되고, 초록색으로 된 게 새롭게 공원들이 정비가 되고 확장이 됩니다. 뉴욕도 뭐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파크도 다 19세기 중반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몰려 살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 18세기 말 당시 파리 인구가 약 27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전반기에 이미 100만 명을 육박했고, 19세기 말이 되면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9세기 내내 그 파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시의 어떤 근대적인 인프라망을 만드는 작업, 대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 상하수도를 만들어 놓고요.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알려진 건 1850년대입니다. 영국의 의사가 그거를 이제 규명을 하는데, 스노우라는 의사가. 그래서 이제 1850년대 파리건 런던이건 뉴욕이건 거의 동시에 그 하수도 정비 시스템들이 막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스만화는 그래서 파리의 어떤 그 도시 영역을 확장시켰고, 근대적인 인프라망, 상하수도, 넓은 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관공서들 아니면 기차역, 이렇게 근대적인 대규모 공공 건축물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미술 사조가 인상주의이죠. 그래서 이 19세기 그 말의 인상파 화가들은 도시 경관의 모습들을 많이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도시가 근대적인 모습으로 질서 정연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남겼고, 뭐 피사로가 그린 오페라 대로의 모습이, 이 오페라 대로가 이제 그 오스만 때, 예, 저 지도에 그 보이는 예, 이런 곳인데, 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하면은 전형적으로 하여간 19세기 도시의 세계적인 어떤 전형인데, 사실 파리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해서 류테스라고 일컬어지는 과거 파리의 명칭, 이곳에 이제 그 군사적인 어떤 근거지를 두면서부터인데, 기원전 1세기부터 그 기록상으로 파리가 도시 형태를 그 보여주고 있는 게 나타나지만,
오늘날의 파리를 여행할 때 보는 경관의 거의 한 80%는 딱 19세기 중반에 오스만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사이사이에 뭐 저기 17세기 망사르식 건축도 있고 무슨 중세 건축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이제 19세기 모습인데, 이 19세기 어떤 근대적인 도시의 세계적인 그 전형 모범, 요게 이제 파리였고, 지금 이게 이제 그 개선문에서 일직선으로 띨르리와 뒤에 루브르까지 연결되는 샹젤리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개선문 주변으로 그 방사형으로 대로들이 막 그 만들어지면서 도시 내에 그 각종 어떤 이동의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공기의 정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근대적인 하여간 도시 인프라망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생강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앞에서 본 이미지에 좀 더 생강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시떼 섬 쪽으로 노트르담 성당이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보이고 있고, 저 뒤에 숲은 이제 그 파리 그 19구에 있는 페르라쉐즈 숲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여기 보이는 일직선의 어떤 뭐 도로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이제 19세기 전반기부터 이제 정립이 그 정돈이 되고 오스만화 시기를 통해서 한층 더 그 정돈이 됩니다. 만국박람회, 세계박람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산업혁명이 가장 빨랐던 영국에서 런던에서 19세기 중반에 박람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드파크 안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하는 그 수정궁에서 열렸던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는 막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어떤 공산품들을 늘어놓고 전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공산품들은 뭐 가성비가 좋고 품질은 좋을지라도 미학적으로 좀 이제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이 사치품 산업의 기계제가 일부 도입되면서 고부가가치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막 전시하면서, 그러니까 박람회라는 건 이제 상품들을 전시하고 소개하고 뭐 이런 공간 기회인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는 박람회가 19세기 중반에 한 번밖에 안 열렸는데 파리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1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11년에 한 번씩. 네. 1900년에서 11년을 빼면 1889년이죠. 11년 빼면 1878년이죠. 11년 빼면 1867년이죠. 1856년 5번의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이 세계 박람회는 정말 그야말로 19세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일단 이게 지금 어딘가요? 예, 그 오늘날의 에펠탑이 서 있는 장소이고, 오늘날의 트로카데로 저기 그 있는 곳이고, 샹드마스, 이게 1878년 당시 만국박람회의 어떤 그 풍경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그 아는 에펠탑이 보이기 때문에 1889년에 프랑스면 100주년을 기념한 어떤 만국박람회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1900년 만국박람회 시기에 그랑빨레, 뿌띠빨레, 그랑빨레의 모습이죠. 알렉산드르 3세 다리도 1900년 만국박람회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1900년에 런던에 이어서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세 번째로 지하철이 파리에 만들어집니다. 그 지하철역을 아주 예술적으로 10면 높게 잠자리 곤충의 어떤 곡선에서 모티프를 따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오늘날까지 계속 남아 있죠. 중간에 보수는 계속 했겠지만. 자, 만국박람회가 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어떤 중심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였는데, 이 에펠탑 같은 경우가 이제 310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1920~30년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서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이었고, 이게 다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각종 뭐 1인당 GNP가 얼마고 GDP가 얼마고 통계처를 하겠으나 19세기에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산물이 철, 석탄 이런 거죠. 이 철을 가지고 도시에 300m 넘는 새로운 형태의 그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에펠탑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국박람회는 약간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1900년 만국박람회 때 에디슨의 백열 전등이 거의 상용화돼 가지고 밤을 밝게 이렇게 밝혀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파리에서 열렸던 수많은 세계 박람회, 만국 박람회는 19세기 근대적인 경제 성장들을 매 순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에펠탑의 모습이죠.